자기사는 증시 닥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닥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4월 20일 수요일 아침이 맞나요? 수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자, 이제 아침 동이 하루에 1분씩 계속 빨리 트면서 이제 조만간에 5시 때도 동이 트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겠네요. 자, 그렇게 빨리 동이 트기 전에 내 계좌에도 동이 좀 터라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자, 조금 어제가 되게 중요한 날이라 그랬고 한국 시장도 되게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제 한국이 끝자리 가면서 뽀로록 하고 빠지지 않고 평소처럼 땡기면서 미국 시장이 오늘 나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해줬죠. 계속해서 한국 시장은 미국의 선물 시장 역할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결국 이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시장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할 정도로 야 이게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 하나하나, 어디가 실적을 발표해서 어디가, 이거는 이렇게 너레이션이니까 이 너레이션 말고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전문가들이 보는 증시각도기 TV답게 전문가용으로 오늘 내용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엔화, 자, 하루에 1.5% 가까이 가격이 빠졌어요. 통화가 하루에 1.5% 빠진 건 폭락이에요. 그렇죠? 자, 바로 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100엔당 지금 얼마일까요? 100엔당 960원입니다. 961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960원. 이제는 일본에 지금 못 가서 그렇지만, 일본에 가서 커피를 사 먹으면 한국 커피보다 더 싸. 밥을 먹어도 더 싸. 그래서, 일본에 한 달 살이 이런 거 하고 오셔도 됩니다. 한국보다 돈이 덜 들어요. 도쿄 제외하고. 자, 도쿄 제외하고는 돈이 덜 들어. 이야. 지금 이 정도의 상황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는 장중에 101을 찍었고 지금도 100.9예요. 엔화는 달러당 128.93이에요. 20년 만에 최하락세인데요. 이렇게 128.93까지 찍으니까 동아시아의 다른 통화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 어떻게 원화도 난 잘못한 거 없어. 왜 자꾸 우리 원화한테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엔화가 저렇게 가버리니까, 129를 찍으니까, 우리도 1290원까지는 안 갔지만, 1239원을 찍었습니다. 예, 1240원 정도 되고 있어요. 저렇게 가니까 엔화가, 보조를 맞춰 가는 거죠. 위안도 6.42까지 6.3 블라블라에서 놀았잖아. 6.3 블라블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놀았어요. 근데 얘도 6.42로 갑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저렇게 약세로 가니까. 엔화 약세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네, 결국은 YCC 때문입니다. 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표현하죠. 뭐예요? 장기 금리를 찍어 누르고 있어요.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어제도 그거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YCC와 미국의 금리 인상 슈퍼사이클과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 자, 이 두 놈을 이렇게 붙여놓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엔화 탈출이지. 일본 엔화 탈출이고 달러 흡입이지. 하고 달러 흡입이에요. 지금 상황이. 야, 일본 이제 얼마나 안전한데, 안전이고 뭐고, 야, 금리 차이가 얼마나 빨리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엔화에 왜 붙어 있어, 지금. 얘네 지금 계속 YCC 한다는데, 저 좋아하는 거 봐라. 저 YCC 하면서. 저 표정 봐라, 표정 봐. 얼마나 좋아해. 엔화 약세되니까. 쟤네 계속 할 꼴이야. 이거 안 돼. 엔화에서 탈출해. 하고 엔화에서 탈출해서 달러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미국은 금리 인상 슈퍼사이클. 자, 엔화 순매도 포지션이 3년 만에 최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가 단기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숨고르기는 하되 이 기조가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그렇고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에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한국은 사실 지금 원화가 1240원 정도 되면 이건 위기잖아요. 위기의 환율인데 근데 지금 우리는 위기라고 느낄 정도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아마 수출도 잘 될 거고 반도체 수출, 원화 환산 수출액도 꽤 높게 형성될 게 뻔히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달러 베이스로 파니까. 그리고 그 가격이 그렇게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조금밖에 안 빠졌으니까. 그러면 원화 환산은 원화가 약세니까 더 커지죠. 자, 그런데
이거는 결국 한국에도 금리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다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요? 어느 정도 약세여야지 너무 약세인 원화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사실 수출업체들은 속으로 웃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파생됩니까? 한국에. 자, 물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나라 다 한국에서 자체 생산합니까? 100% 국산이야 모든 게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동아시아 쪽에서 그 식량 그 자급줄이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18%인가? 하여튼 굉장히 낮아요. 다 수입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다 수입밀이야.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이 환율이 이렇게 되면. 그럼 결국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게 두 방향에서 나오는데 원화 약세가 나니까 수입 물가 상승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고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한껏 나오고, 그다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미국하고 보조 맞춰야죠. 원화가 무조건 약세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버려둘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창용 신임 총재 아직 아니죠. 신임 총재 되실 분의 인터뷰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데이터 시그널 균형 요 세 가지 화두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은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금리 시그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가는 상방 위험이 있고 경기는 하방 위험도 확대 중이라고 했어요. 확대 중. 아직은 확대가 덜 된 거지. 확대 중이니까. 자, 그러면 경기가 하방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니까 선제적 금리 올린다 안 올린다? 올립니다. 자, 4월달 금리 올렸는데 5월 금리 또 올립니다. 자, 7월 금리 또 올리죠. 왜? 저기 연준 형아들이 가만히 안 있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연준 형아들이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미국 금리물 한번 살펴볼까요? 10년물 국채 금리 2.94예요. 여러분, 어제 얼마였죠? 10년물 2.8대였어요. 2.8 중반인데 지금 2.9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94. 2018년 12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금리가. 2년물 2.59. 사이는 조금 좁혀졌으나 그 뭐 좁혀진 거 별로 의미는 없죠. 30년물 2.99. 5년물 2.918. 3개월을 0.858. 이것도 0.7대에서 8로 올라가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이제 금리들이 벌떡벌떡 하는 거야. 지금 슈퍼 사이클이 들어왔어. 금리 인상의 슈퍼 사이클. 자. 영국의 10년물 국채 여기 길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길트는 1.999%까지 올랐는데 이게 2016년 1월 이후에 6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10년 분투채 0.957%. 야, 이거 우리 옛날에 이거 저기 은행 어디서 이거 상품 팔아가지고 작살난 거 아시죠? 마이너스 금리 가서 2019년인가에 작살났지. 20년인가 29년인가 가서 아주 작살이 났던 게 바로 이 분투채 마이너스 금리가 왔었는데 이게 지금 1% 가까이로 금리가 올랐는데요. 2015년 6월 이후 거의 최고치 수준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동안 계속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준은 커뮤니케이션을 강조를 했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기들이 할 행동에 대해서 뭔가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매파에 앞장서신 분은 누구? 블라우드 총재였고, 자, 찰스 에반스는 비둘기였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시카고 연은 총재. 이분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비둘기들이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 시장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권 시장에 충격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 목요일 날, 이 상태 되니까, 우리 IMF 세계 총회가 있잖아요. 이때 지금 라가르드 총재하고 파월 의장하고 발언을 할 건데 목요일에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이제 저게 파월 형 도장까지 찍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게 지금의 채권 시장의 양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찰스 에반스 총재 발언부터 한번 보죠. 올해 12월까지는 2.25 또는 2.5%까지 도달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어디쯤 있는지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을 것. 자, 찰스 에반스 형까지 이렇게 2.5를 얘기했다면
2.5죠. 네, 2.5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를 더 올려야 되잖아? 최소 1.75에서 2%를 더 올려야 돼. 2%를 올리려면은 25bp 베이비 스텝, 이게 원래 그냥 일반 스텝인데 베이비 스텝이 됐네. 0.25%씩 25bp씩 금리 올려서 6번 남았는데 6번 하면 어떻게 돼요? 1.5%밖에 안 올라가죠. 이야, 그러면 이거 또 도장 빵 찍어줬죠? 이번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확정, 땅. 자, 6월 달도 50bp 인상, 땅. 세 번째까지는 안 쳤어. 잘 모르겠어. 근데 땅이야. 6월 달도 50bp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뭐 5, 6, 7 연방 3달 금리 인상 확정. 금리 인상 확정인데 그 중에 한 번 또는 두 번은 50bp 거의 확정.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베이비 스텝으로 25bp 하는데 5월 달에 25bp 올려도 바빠요. 우리도 이러다가 50bp 올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창용 그 후보자가 역전도 감안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금리 역전까지도 얘기는 어제 기사 떤 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당장 역전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 많이 쓰신 분하고 대출 많이 쓰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 제가 이제 갭 투자 하신 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갭 투자를 여러 채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한 15채, 20채 막 이런데 자기 돈만으로 하지 않고 돈 땡겨서 오신 분들은 조금 부담이 되니까 그 대출 쓰시고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리고 또 그거 말씀드린 거고, 이제 블러드 총재가 어제 했던 얘기 한번 다시 한번 하죠. 이게 이제 메아리처럼 귀에 들려. 75bp 이렇게 뭐라고? 75bp 이렇게 막 귀에 들리는 거야. 지금 투자자들이 귓전에서 그 말이 안 떠나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FOMC 정례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으나 한 번에 50bp보다 많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뭐라 그랬습니까? 결론은 요약하면 75bp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요약하면 이 얘기예요. 75bp 금리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게 옛날 뭐 94년도가 한 번 있었다는데 75bp. 근데 채권 하는 사람들은 귀에 뭐가 들려요? 75 막 이렇게 들리는 거야. 뭐라고? 75 웬일이니?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멸망을 한 거죠. 귓전에 계속 이 말이 떠나잖아. 75라고? 75? 야, 1년에 75bp 올려 말어 이랬는데 한 방에 75bp 0.75%를 올릴 수 있다는 이제 상상을 하게 된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지금은 하루에 10bp 가까이 빵 하고 오르면서 10년물이 3%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예상이 틀렸습니다. 저 예상이 이제 틀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부터 슬슬 사는 거 한번 고려해보되 물릴 거니까, 사자마자 물릴 거니까 길게 사세요, 연말까지 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상단보다 지금 더 올라가는 거죠. 훨씬 더. 이건 3%예요. 연말 3%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블러드가 뭐라 그랬죠? 연말 기준으로 3.5%. 3.5%. 와.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에 우리가 연준의 행태를 보면 이게 뭐냐면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시그널을.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죠. 자, 이제 그 채권 멸망사를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기술주들은 떴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기 갈 길 가는 느낌을 좀 주죠. 자, 이제 주식 얘기하기 전에 다른 거 살짝 정리하고, 유가는 수요 감소 예상이 커지면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 리비아 어제 말씀드렸던 시위대가 국영 석유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날 리비아 국가석유공사가 불가항력을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이 불가항력을 선언하면 천재지변하고 똑같이 받아들여져서 계약 의무를 피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주겠다는 거지. 석유를 공급을 못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뚝 떨어져서 102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동이 보시면 이동 그래프가 땅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심지어 전철은 아무도 안 탄다는 거예요.
전철이 0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동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베이징도 또 한 몫을 했습니다. 노동절 연휴인 4월 30일부터 5월 4일 기간 동안 이동 자제령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중국은 휴일만 되면 지금 이동 못하게 계속 이런 것들이 떨어지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지금 뚝 떨어진 거고, 이게 자 한국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만약에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테슬라 8,000명은 복귀했다고 해요, 공장에. 그러니까 테슬라는 주가가 좋았지 오늘. 상하이 공장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장은 돌아가는데 폐쇄형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공장 가동률을 조금 떨어뜨린다. 특별히 철강이나 이런 거 떨어뜨린다면 한국 철강업체들은 굉장히 좋죠.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그럴 수 있다는 거 같이 감안하면 좋겠고요. 비트코인도 기술주들이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대체 자산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확실히 기술주하고 연동된다라는 것은 요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이 2%대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비트코인도 41,000불을 회복하면서 41,369달러를 기록했고, 반면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잘 올라가니까 금값은 승고록이 들어가면서 1,952.6달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궤적들이 상당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트래블러스 보험사인데요. 이 회사는 8.9%죠. 네, 엄청나게 잘못 눌렀나? 맞네. 잘못 눌렀네. 4.89%예요. 이게 안 눌러졌구나. 4.89%가 하락을 했고요. 파이자 3.2%, 트위터 4.7% 빠졌습니다. 자, 핀비즈닷컴의 그림으로 한 판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보시면 기술주들 다 세게 올랐어요. 반도체 주식들은 더 푸르죠. 그런데 그 헬스케어 주식들은 조금 파이자 지금 말씀드렸지만 3.2% 빠졌고, 좀 분위기가 존슨앤존슨 외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빠져요. 유가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에너지 쪽은 다 빠졌어요. 그 외에는 다 올랐습니다. 오늘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이거는 주식시장은 그래도 그나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금리가 오른다고 주식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봐, 채권은 멸망이야. 그럼 채권에 있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 한대잖아요. 하도 채권 깨지니까 야 주식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다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 훨씬 크죠. 채권에 있으면 죽음밖에 생각할 게 없다면 이 자산이 어디로 옮겨온다? 주식으로 옮겨올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엿보이기 시작하면서 궤적이 좀 달라진 것이고요. 그러나 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가지고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 모든 자산 가격을 폭락시킵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 야, 나 은행에 돈 맡길래 투자할래. 자, 은행에 얼마면 돈 맡기겠습니까? 자, 1% 돈 맡기셔요? 네, 1년 금리 1% 줄게. 자, 1억 주면 100만 원 준다. 맡길래? 맡기실래요? 안 맡기지. 2%. 안 맡겨. 3%. 4%. 전화할게요. 그쵸? 5% 할게. 6% 하자. 7% 몽땅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사람들의 이 예금은 무위험 자산이에요. 무위험 자산이니까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거예요. 자,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어느 시점이 탁 폭발을 하는 시점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사람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 왜냐하면 기술주들이 상승이 쭉쭉쭉쭉쭉 되면 금리가 5% 정도 돼도 뭐 괜찮아. 여기 더 많이 버는데 뭐 1년에 20% 버는데 이러면서 있어요. 그게 언제였죠? 2006년도 그리고 2007년도까지의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었어요.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려도 계속 그리고 보통은 금리 상승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채권 시장은 안 돼. 그럼 다른 시장이 된다면 다른 시장으로 가겠죠. 원자재 좋을 거고, 그다음 주식이 자산 중에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일정 수준에서 금리가 어디 임계치를 돌파하면
위험자산 수준을 줄여야 된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금리가 이제 연말 기준으로 2%대 이상으로 올라갈 거를 보건데 금리가 올라가면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씩 높이는 것이 맞다라는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주가가 시간에서는 3% 올랐는데 시간 외에서 25% 폭락세인데요. 저는 이거 폭락세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10년 만에 가입자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20만 명이 감소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시간 외에서 폭락을 하고 있는데 자, 러시아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러시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서 70만 명이 빠졌답니다. 그러면 실제 증가폭은 얼마입니까? 50만 명 증가인데 이제 핵심은 이거야. 50만 명 증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일단 눈에 뜬 거는 20만 감소니까 깜짝 놀라는 건데 실제로 50만 증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기존에 4.4%에서 3.6% 하향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 4.4%, 내년에 5.1%. 중국은 작년에 5.5% 하겠다고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에 LPR 금리라는 게 또 남아 있는데 이거를 아마 그 은행들을 쥐어짜 가지고 금리를 내릴 확률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이동 아까 말씀드린 이동이 뭐 전철 0명 막 이러잖아요. 자동차도 안 다니고 거리에 횡하니 뭐 이런 상황들이 오래 가면 소비가 죽습니다. 소비가 완전히 죽어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 달성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국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아니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지. 부동산을 띄워서 살리는 방법이 최고 빠르고 지표지. 근데 그게 뭐 장기적으로 자기네한테 안 좋으니까 그거를 안 하는 거? 그거 오케이. 근데 뭐 예를 들어 게임 파노 열어주는 거 보니까 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열어주면 살 길이 열리는데 소비를 안 열어주고 딴 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들어간 데만 풍선 효과처럼 빵빵 뛰는 상황들이 계속 중국에서 벌어질 확률이 있고 경제 총성장률을 올리려면 돈의 홍수를 만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돈의 홍수를 만들면 버블이 올 수도 있죠. 중국에서. 뭐 단기적 버블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라서 그건 앞으로 우리가 중국 마감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과 다시 질의응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